이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 아무것도 숨긴 것 없소. 최한상의 수하가 마당에 옹기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삼돌은 온몸으로 가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등 뒤에는 흙투성이 손을 감싸 쥔 한 여인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옹기 안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삼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란 그는 마을 어귀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옹기를 구우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삼돌의 아비는 그가 어릴 적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미마저 삼돌이 12살 되던 해에 눈을 감았지요. 남은 것이라고 낡은 물레 하나와 반쯤 무너진 가마가 전부였습니다. 마을의 늙은 옹기장이가 그런 삼돌을 딱하게 여겨 흙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삼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밤낮 없이 흙을 개고 물레를 돌렸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었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였지요. 그러나 겨울이 오면 그 아름다움도 매서운 바람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산길이 험해 장이 서는 이웃 고을까지 나가려면 꼬박 반나절을 걸어야 했지요. 그런 외진 마을이었기에 사람들의 인심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 경계부터 하는 것이 이 마을의 오랜 습성이었지요. 삼도를 가르쳤던 늙은 옹기장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는 삼돌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남겼지요. 흙은 정직하다. 정성을 쏟은 만큼만 돌려준다.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삼돌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도 불평하지 않았고 남이 자신을 흉보아도 크게 마음 쓰지 않았지요. 가진 것이라곤 흙을 빚어 굽는 가마 하나와 손때 묻은 물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삼돌은 남의 것을 탐하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흙을 개고 저녁까지 가마 앞을 지키며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흙만 만지다 늙어 죽을 팔자요. 삼돌은 그런 말에도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도 가마 앞에서 밤을 지새워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는 그저 자신이 빚은 옹기가 장터에서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메말랐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이 한 달 넘게 이어졌어요. 산의 나무들은 바짝 마르고 낙엽은 밟기만 해도 바스러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불조심을 신신당부했지요. 이런 날씨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씨가 되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밤 산 너머에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 빛은 짙어졌고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밀려왔지요. 산불이었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챙겨 들고 마을 아래쪽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업은 안악들이 울며 뛰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삼돌도 가마의 불씨를 끄고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챙긴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지요. 산 쪽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누가 있다. 삼돌은 챙기던 짐을 내려놓고 산길로 뛰어올랐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불티가 옷자락에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 하나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여기저기 그을려 있었고 두 눈은 꼭 감긴 채 뜨이지 않았지요. 여인은 손을 허공에 내저으며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불붙은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삼돌은 여인을 끌어안듯 붙들고 몸을 굴렸지요. 나뭇가지는 두 사람이 조금 전까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떨어져 타올랐습니다. 여인의 몸이 움찔 떨렸어요. 괜찮소, 괜찮소. 정신 놓지 마시오. 삼돌은 여인을 다독이며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여인의 코와 입을 감싸 주었습니다. 연기가 짙어 자신도 숨쉬기 힘든 지경이었지만 그는 여인부터 먼저 챙겼지요. 괜찮으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삼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등에 업고 산 아래로 내달렸지요. 등 뒤에서는 불길이 나무를 집어삼키는 소리가 우렁우렁 울렸습니다. 삼돌의 발은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였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등에 업힌 여인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삼돌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과 재로 범벅이 되었지요. 그는 여인을 자신의 오두막 안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여인의 두 눈은 여전히 감긴 채였습니다. 얼굴 여기저기 검댕이 묻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삼돌은 젖은 무명천으로 여인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치 않은 말씀이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에 무슨 까닭이 있겠소. 삼돌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가 물을 데워왔습니다. 여인은 물 한 모금을 넘기고서야 조금씩 진정하는 듯 했지요. 삼돌은 그 곁에 앉아 여인이 안정되기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삼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홍이라 합니다. 나는 삼돌이라 하오. 이 마을에서 옹기를 굽고 사는 사람이지요. 홍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 아래 작은 마을이오. 걱정 마시오. 불길은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오. 홍이는 그 말에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요. 삼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친 여인이 놀라서 그런 것이라 여겼을 뿐이었어요. 어쩌다 홀로 산 길에서 일행은 없으시오? 삼돌이 묻자 홍이의 낯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였지요. 그 말끝이 묘하게 떨렸지만 삼돌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의 사정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삼돌은 방 한쪽에 자리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홍이는 반대편에 누워 좀처럼 잠들지 못했지요. 창밖으로 산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홍이는 감은 두 눈 아래로 조용히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아버님,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홍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손끝으로 품속에 숨긴 낡은 헝겊 하나를 가만히 매만졌지요. 그 안에는 숫자와 글자가 빼곡히 적힌, 그러나 이제는 손끝에 기억으로만 남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삼돌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삼돌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밤새 꺼졌던 산불의 연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는 홍이가 깰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산을 올려다보니 어젯밤에 불길이 남긴 검은 자국이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을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았지요. 삼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홍이가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방바닥을 더듬으며 자신이 있는 곳을 가늠하고 있었지요. 일어나셨소. 몸은 좀 어떠시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홍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삼돌은 그 대답에 마음이 놓였지요. 오늘은 어디로 가실 데가 있으시오? 마땅한 곳이 없다면 몸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셔도 좋소. 홍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있을 리 없었지요.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를 쫓는 자들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흘러왔을 뿐이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며칠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염치는 무슨? 편히 계시오. 삼돌은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여인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부엌에서 삼돌은 며칠 전 이웃에게 얻어둔 좁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았지만 낯선 손님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죽이 끓는 동안 삼돌은 문득 지난밤 여인을 업고 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등에 닿던 여인의 여윈 몸, 가늘게 떨리던 숨결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혼자였다 하였는데 대체 어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일까? 삼돌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에 무슨 연유가 필요하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감긴 두 눈 뒤에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홍이가 삼돌의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불의 소식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소식에는 삼돌이 눈먼 여인 하나를 집에 들였다는 이야기도 함께 딸려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채우면서도 입을 쉬지 않았어요. 저 옹기장수 산불통에 눈먼 여자를 하나 주워왔다며? 그러게 말일세.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들이나. 이상한 노릇이지. 삼돌이야 워낙 사람이 무르니 그렇다 쳐도 저러다 무슨 화를 당할지 누가 알아. 수군거림은 삼돌의 귀에도 종종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꾸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가마 앞에서 흙을 개고 물레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삼돌은 홍이의 끼니부터 챙겼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손님을 굶길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은 삼돌이 자신의 몫을 슬그머니 덜어 홍이의 그릇에 옮겨 담기도 했습니다. 홍이는 그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지요.
나으리, 어찌 저에게만 이리 많이 주십니까? 많기는 무슨. 나는 원래 적게 먹는 사람이요. 삼돌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홍이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지요. 대신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를 새겨 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옹기를 팔던 삼돌에게 마을 안악 하나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자네 집에 들인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뭔가? 눈도 못 본다면서 말투는 어찌 그리 반듯한가? 그저 몸이 성치 않은 분이요. 곧 나으면 갈 길 가실 것이요. 삼돌은 그렇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지요. 어떤 이는 홍이가 필시 도망친 종년일 것이라 하였고, 또 어떤 이는 화적대와 얽힌 사연이 있을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삼돌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삼돌은 그런 내색을 조금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느 때처럼 홍이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었지요. 홍이는 삼돌의 얼굴에서 무언가 지친 기색을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곤란을 겪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홍이는 방 안에만 있기가 답답했던지 손을 더듬어 마당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삼돌은 그런 홍이를 위해 마당에 돌부리를 치워주고 걸음마다 발에 걸리지 않도록 길을 다듬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이는 삼돌이 물레를 돌리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레 앞에 이르자 그녀는 손을 뻗어 막 빚어진 옹기 하나를 조심스레 만져보았지요. 이것이 옹기입니까? 그렇소. 아직 굽지 않은 것이라 만지면 흙이 묻을 것이요. 홍이는 개의치 않고 손끝으로 옹기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갸웃했지요. 나으리, 이 흙은 저쪽 흙과 결이 다릅니다. 삼돌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요? 이쪽 것은 곱고 매끄러운데 아까 만졌던 것은 좀 더 거칠고 알갱이가 굵었습니다. 산 위쪽 흙과 냇가 근처 흙이 아닙니까? 삼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 위쪽 흙과 냇가 흙을 섞어 쓰는 것은 삼돌만이 아는 비법이었기 때문이지요. 눈이 성한 사람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홍이가 손끝만으로 가려낸 것이었습니다. 삼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홍이의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씨는 흙을 다루어 보신 적이 있으시오? 홍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잠시 만져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어딘가 얼버무리는 듯 했지만 삼돌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주가 남다른 사람이라 여겼을 뿐이었지요. 참으로 신통한 손끝이시오. 아씨 같은 분이 앞을 보지 못하신다니 안타까운 일이오. 홍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옹기 표면 위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그리고는 이내 다시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돌은 물레를 돌릴 때마다 홍이를 곁에 앉혔습니다. 홍이는 흙을 만지며 이런저런 것을 물었고 삼돌은 신이 나서 옹기 굽는 법을 설명해 주었지요. 이건 어찌하여 이리 얇습니까? 이것은 물동이가 아니라 기름을 담는 그릇이요. 얇아야 불에 고루 잘 구워지지. 저것은요? 저것은 곡식을 담는 큰 독이요. 두껍고 튼튼해야 겨우내 곡식이 상하지 않소. 홍이는 삼돌이 설명해 줄 때마다 손끝으로 그 형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번 만진 것은 다음에도 정확히 구분해냈지요. 삼돌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씨는 참으로 총명하시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더 잘 아시는 듯하오. 과찬이십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헤아리는 버릇이 있었을 뿐입니다. 홍이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삼돌의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편안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삼돌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홍이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홍이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궁핍한 살림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삼돌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장에 다녀오던 삼돌에게 이웃집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자네, 저 여자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셈인가?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오래 두었다가 무슨 화근이 될지 모르는 법일세. 화근이라니요. 그저 몸을 다친 분을 잠시 돌보는 것뿐입니다. 잠시가 며칠째인가. 사람들 말이 많으니 삼돌은 그 말에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이를 내보낼 생각이 조금도 없었지요. 갈 곳 없는 사람을 매정하게 내치는 것은 그의 성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갓집에 사는 늙은 옹기 이웃, 갑불 노인이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갑불 노인은 혀를 차는 이웃을 향해 한마디 던졌지요. 이 사람아, 다친 사람 거두는 것이 무슨 흉이 된다고 그러나 자네는 삼돌이만큼 마음 써본 적 있는가? 이웃 노인은 머쓱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갑불 노인은 삼돌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기 말했지요. 사람들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게. 자네가 한 일은 옳은 일이니. 고맙습니다, 어르신. 삼돌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갑불 노인은 삼돌이 어릴 적부터 가마 일을 도와준 몇 안 되는 이웃이었지요. 그런 이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삼돌은 갑불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거웠던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삼돌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홍이가 홀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냥의 두 섬이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언가 숫자를 헤아리는 듯한 중얼거림이었지요. 이따금 곧간 장부와 같은 낯선 낱말도 섞여 나왔습니다. 삼돌은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방해가 될까 싶어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던 삼돌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물레 앞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흙의 결을 손끝만으로 정확히 가려내던 그 재주. 곱게 자란 두수의 손이라 여겼던 그 희고 섬세한 손끝. 앞을 보지 못한다면서도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헤매지 않는 걸음걸이.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저 신통하다 여길 일이었지만 한데 모아놓고 보니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골 안악은 아니신 듯한데. 삼돌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이의 사정을 함부로 짐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저 홍이가 하루빨리 몸을 추스르고 마음 편히 지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삼돌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물음표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씨는 대체 무엇을 그리 골똘히 헤아리고 계신 것일까?
삼돌은 그 물음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홍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삼돌을 맞았습니다. 삼돌은 지난밤 들었던 중얼거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낯선 이의 속사정을 함부로 캐묻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홍이는 낮이면 삼돌 곁에서 옹기 굽는 법을 배우고 밤이면 방문을 닫은 채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삼돌은 그 시간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홍이가 몸을 추스르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라 여길 뿐이었지요.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얼거림이야말로 홍이가 감춘 사연의 첫 자락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홍이가 삼돌의 집에 머문 지 어느덧 보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지요. 삼돌은 예전처럼 새벽마다 옹기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그날도 삼돌은 여느 때처럼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옹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상인들과 농사꾼들로 장터는 북적였지요.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다 무슨 짓이오. 삼돌이 고개를 돌려보니 험상궂은 산의 서넛이 늙은 채소 장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채소 장수의 좌판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지요. 좌수 어른께 바칠 채소를 이따위로 부실하게 골라보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게냐. 나으리, 저는 분명 좋은 것들로만 골라보냈습니다. 늙은 채소 장수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 옆에서 서 있던 자가 채소 바구니를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클바닥에 나뒹구는 채소를 보며 채소 장수는 망연자실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한상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고을에서 지니는 무게를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 고을 좌수로 관아와도 깊이 얽혀 있어 누구도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최한상은 이 고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닌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결코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바다했지요. 빚을 갚지 못한 농민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고 곡식이 귀할 때는 사재기를 하여 몇 곱절 값에 되팔았습니다. 그를 거스르는 자는 어떤 식으로든 화를 입는다는 것을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들 눈앞의 부당함을 보고도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삼돌은 그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찌 죄 없는 노인을 이리 함부로 대하는 것이요. 채소가 마음에 안 든다면 값을 깎으면 될 일이지. 이리 부수는 것이 무슨 도리요.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삼돌에게 쏠렸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코웃음을 쳤지요. 넌 또 뭐냐? 옹기장수 주제에 어디서 참견이냐? 참견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요. 이놈이 간덩이가 부었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 하나가 삼돌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고지어 거친 주먹질이 이어졌지요. 삼돌은 얼굴과 옆구리를 사정없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채소 장수 앞을 막아서며 자리를 지켰지요. 이 정도로 끝내는 줄 알아라. 다음번엔 이 정도로 안 끝날 것이니. 우두머리는 그렇게 내뱉고는 수하들을 이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늙은 채소 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삼돌의 옷을 털어주었지요. 이 사람아, 괜한 일에 나섰다가 매만 벌었네. 노인장만 무사하면 됐습니다.
삼돌은 절뚝거리며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나선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인데 어찌 이리 마음이 무거운가. 삼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하나 지켜낸 것으로 족하다 여겼지요. 해는 이미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홍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다치신 것입니까? 홍이는 삼돌의 얼굴 가까이 손을 뻗어 조심스레 상처를 더듬었습니다.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가를 만지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별것 아니요. 넘어져서 그런 것이요. 넘어진 상처와 얻어맞은 상처는 다릅니다. 저는 눈은 보지 못해도 손끝으로는 압니다. 삼돌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이는 조용히 일어나 약초를 꺼내 상처를 다스려 주었지요. 찢어진 입가에 약을 바르는 손길이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어오른 뺨에 천을 대는 동안 홍이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만한 일로 뭘 그러시오. 곧 나을 것이오. 이렇게 다치고도 어찌 웃으실 수가 있습니까? 홍이의 목소리에는 가시지 않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삼돌은 그저 멋쩍게 웃어 보일 뿐이었지요. 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까? 삼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좌수 최한상의 이름을 듣는 순간 홍이의 손끝이 순간 멈칫했지요. 삼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한상이라 하였습니까? 홍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삼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고을 좌수이자 큰 부자요. 관아와도 깊이 얽혀 있어 누구도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는 자요. 홍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낯빛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지요. 저녁상을 물린 뒤에도 홍이는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삼돌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한 박자씩 늦게 돌아왔지요. 아씨,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시오? 아닙니다. 잠시 딴 생각을 하였습니다. 홍이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삼돌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자리에 누웠지요. 밤이 깊어지자 삼돌은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 마시려 일어난 순간 그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홍이의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삼돌은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홍이는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낮에 보던 홍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으나 손끝은 옹기 조각 하나를 붙들고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지요. 뾰족한 나무 꼬챙이로 옹기 표면에 작은 무늬를 새기는 손길이 결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삼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홍이의 손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무늬는 글자도 아니었고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점과 선이 일정한 규칙으로 새겨지고 있었지요. 이따금 손을 멈추고 무언가를 헤아리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꼬챙이를 움직였습니다. 삼돌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낮에 흙의 결을 가려내던 그 여인이 지금 이 밤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옹기 조각 위에는 이미 여러 줄의 무늬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줄은 짧게 끊어졌고 어떤 줄은 길게 이어졌지요. 손끝으로 그것을 다시 쓸어 확인하는 홍이의 표정은 삼돌이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무언가에 온 정신을 집중한 날카로운 얼굴이었지요. 대체 저것이 무엇이길래 저리도 절박하게 새기시는가. 삼돌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절실함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도 했지요. 저것은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담고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홍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감겨 있던 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무언가를 응시하듯 고요해졌지요.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삼돌은 그 자리에 선 채 숨을 참았습니다. 발을 뗄 수가 없었지요. 방 안의 여인은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하고 조용한 홍이이면서 동시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 씨는 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삼돌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만히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눈을 감아도 홍이의 그 손끝이 그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삼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홍이가 새기던 그 무늬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낮 동안 매를 맞은 옆구리의 통증도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목격한 광경으로 가득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삼돌은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다고 여겼지요. 사람을 거두었으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진정으로 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삼돌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홍이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리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물음이야말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튿날 밤 삼돌은 저녁상을 물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드릴 말씀이 있소. 홍이는 그 목소리의 무게를 느꼈는지 몸을 살짝 굳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아씨의 방문 틈으로 보았소. 옹기에 무언가를 새기시는 것을 말이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한참 만에 그녀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보셨습니까? 많이는 보지 못했소. 다만 아씨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하였소. 홍이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며 방 안을 비추었지요. 이윽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두 눈이 이번에는 완전히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나마 삼돌의 얼굴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저는 완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가까운 것은 어렴풋이나마 형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숨겨왔을 뿐입니다. 삼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것을 숨기셨소? 홍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제 아버님은 정만호라 하시는 분으로 본디 이웃 고을의 현감이셨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지요. 그런데 그 고을의 좌수되는 자가 아버님의 자리를 탐내어 없는 죄를 꾸며냈습니다. 설마 그 좌수라는 자가 예, 최한상입니다. 삼돌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홍이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최한상은 관아의 곡식 장부를 몰래 조작하여 아버님이 백성의 곡식을 빼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결국 옥에 갇히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홍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삼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저는 그날 밤 아버님이 생전에 남기신 진짜 장부의 내용을 최대한 머릿속에 새기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최한상의 수하들이 저를 뒤쫓았지요. 산속을 헤매다 산부를 만났고 그때 연기에 눈이 크게 상하였습니다. 며칠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시력이 돌아왔지만 저는 계속 앞을 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셨소? 눈먼 여인은 아무도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을 본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를 보고 기억할 수 있다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최한상의 귀에 들어가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돌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흙의 결을 정확히 가려내던 손끝, 밤마다 옹기에 새기던 그 무늬.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죽음을 증명할 진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 조용하던 손끝 하나하나가 실은 목숨을 건 사투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옹기에 새기시던 그 무늬는 대체 무엇이오? 장부의 숫자와 날짜입니다. 종이에 적으면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으로 옹기 겉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흙을 구우면 결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삼돌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리게만 보이던 여인이 실은 그 누구보다 굳센 마음으로 진실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흙이나 빚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신과 아버지의 원한을 가슴에 품고 목숨을 걸어온 이 여인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삼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거두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정이 나으리께 화를 미칠까 두려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화가 미친다 한들 어떻소? 아씨는 아무 잘못이 없소. 잘못은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그자들에게 있는 것이오. 홍이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으리, 이제부터는 감추지 마시오. 내가 힘이 되어 드리겠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홍이는 삼돌에게 옹기를 굽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의 물목을 다루며 익힌 지식이었지요. 이 흙에재를 조금 섞어 구우면 표면이 훨씬 단단하고 윤이 나게 됩니다. 이런 옹기라면 이웃 고을에서도 값을 후하게 쳐줄 것입니다. 삼돌은 반신반의하며 그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재를 얼마나 섞어야 할지, 불의 세기를 어찌 조절해야 할지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지요. 그때마다 홍이는 곁에서 손끝으로 옹기의 두께와 표면을 확인하며 세심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불이 조금 더 세야 합니다. 이 정도 두께라면 한나절은 더 구워야 할 것입니다. 며칠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삼돌은 전과는 확연히 다른 옹기를 구워냈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게 윤이 났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났지요. 장터에 내놓자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옹기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보게, 이 옹기는 어디서 구한 것인가? 여느 것과는 결이 다르구먼. 제가 직접 구운 것입니다. 이런 솜씨였으면 진작 알아볼 것을. 내 이것을 이웃 고을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는가?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삼돌은 뜻밖의 호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돌의 옹기를 찾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살림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또한 홍이는 마을의 다른 어려움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에 사는 농부 하나가 삼돌의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삼돌이 그를 안으로 청하자 농부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지난 가을 흉년에 곡식 상인에게 급전을 빌렸는데 상인이 셈을 이상하게 매기고 있소. 갚아야 할 곡식이 자꾸만 늘어나니 이러다간 남은 논마저 넘겨야 할 판이오. 홍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상인이 써준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부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홍이는 삼돌에게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달라 청했지요. 삼돌이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자 홍이는 가만히 귀 기울여 듣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 2번 겹쳐 있습니다. 원래 갚아야 할 곡식의 곱절 가까이를 더 받아 내려는 셈법입니다. 그것이 정말이오?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홍이는 삼돌에게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다시 계산해 달라 하였고 그렇게 밝혀낸 진짜 액수는 농부가 알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를 들고 다시 가서 따지십시오. 셈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면 상인도 함부로 우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농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셈을 바로잡고 논을 지켜낼 수 있었지요. 그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 아씨, 눈은 못 보아도 셈은 누구보다 밝으신가 보. 그러게 말이야. 삼돌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거두었구먼. 수군거림은 어느새 칭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홍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의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다시금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최한상의 귀에도 어느새 소문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옹기장수 삼돌이 요즘 부쩍 살림이 폈다는 소문, 그리고 그 곁에 셈이 밝은 눈먼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최한상은 그 소문을 듣고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옹기장수 하나가 살림 좀 폈다고 그리 호들갑이냐. 내버려 두어라. 수하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하오나 나으리 그 눈먼 여인이 셈에 아주 밝다 하옵니다. 지난번 곡식 문서를 두고 상인과 다투던 농부의 논밭도 그 여인 덕에 지켜냈다 하옵니다. 최한상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셈에 밝은 여인이라는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눈먼 여자가 셈을 좀 안다 한들 무슨 대수겠느냐. 신경 쓸 것 없다. 그렇게 최한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겼습니다. 술상을 물리며 그는 다시 다른 셈판을 펼쳐 들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이날의 최한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한상은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옹기장수 삼돌의 이름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게다가 곁에 있다는 샘 밝은 눈먼 여인의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지요. 지금껏 이 고을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옹기장수 하나가, 그것도 아무 힘도 배경도 없는 자가 자신의 심기를 이토록 어지럽히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습니다. 돌쇠, 께 있느냐? 최한상이 부르자 수하 우두머리 돌쇠가 방으로 들어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요즘 삼돌이라는 옹기장수 살림이 부쩍 폈다지. 그러하옵니다. 옹기 만드는 재주가 늘었는지 이웃 고을 상인들까지 그 물건을 찾는다 하옵니다. 최한상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작 옹기장수 놈이 내 눈앞에서 활개를 치는 꼴은 두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그 곁에 있다는 여자도 마음에 걸린다. 샘이 밝다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아. 어찌할까요? 최한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어야지. 그놈의 옹기가 부정한 물건이라는 소문을 내거라.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으면 더욱 좋겠구나.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알아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수하 둘을 데리고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마련해 둔 금이 간 옹기 몇 개를 삼돌의 창고에 몰래 가져다 놓았지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조금만 무게가 실리면 이내 깨져 버리는 부실한 것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장터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삼돌에게서 옹기를 사갔다는 한 안악이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이 옹기에 물을 담아 놓았더니 밤새 금이 가 다 새어 나갔소. 애써 담근 장까지 다 못 쓰게 되었단 말이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삼돌은 영문을 몰라 그저 당황할 뿐이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구운 것은 분명히 잘 살펴서 내놓은 것들입니다. 그럼 이건 뭐란 말이오? 당신이 판 것이 아니면 대체 누가 판 것이오? 안악은 깨진 옹기 조각을 삼돌 앞에 내던졌습니다. 삼돌이 조각을 살펴보니 자신이 평소 쓰는 흙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지여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한상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지요. 관리들은 곧장 삼돌의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이 가고 부실한 옹기 여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부정한 물건을 만들어 백성을 속인 것이 틀림없구려. 아닙니다. 저는 저런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삼돌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는 것이었지요. 삼돌은 결국 오라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을 믿던 이들조차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설마 삼돌이가 정말 그런 짓을.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지. 살림이 갑자기 폈다 했더니 그런 수작이었나. 삼돌은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홍이가 그의 기척을 느끼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삼돌은 낮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홍이는 조용히 듣다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창고에 있던 그 옹기들, 나으리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셨지요? 그렇소. 나는 저런 부실한 것을 만든 적이 없소.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최한상이 나으리를 노리고 버린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삼돌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나 무슨 증거로 그리 확신하시오? 나으리의 살림이 폈다는 소문이 최한상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홍이는 삼돌 몰래 창고 근처 풀숲에 몸을 숨기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여 또 다른 흔적을 남기러 오는 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그림자 셋이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들은 남은 옹기 조각을 더 흩뿌려 놓으려는 참이었습니다. 홍이는 숨을 죽이고 그 얼굴을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낮에 소문으로 듣던 얼굴, 돌쇠였습니다. 홍이는 다음 날 아침 이웃 갑불 노인에게 조용히 청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창고 근처에서 수상한 자들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갑불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을 외면하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 증언하겠네.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다시 조사가 열렸습니다. 삼돌은 오라에 묶인 채 끌려 나왔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관리 하나가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정한 옹기를 만들어 백성을 속인 죄 인정하는가? 저는 결코 그런 물건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창고에서 나왔거늘 무슨 발뺌인가? 바로 그때 갑불 노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저께 밤 삼돌의 창고 근처에서 웬 자들이 몰래 무언가를 가져다 놓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관리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들의 얼굴을 보았는가? 어두워 자세히는 보지 못하였으나 걸음걸이와 몸집이 나치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종종 마주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한상 나으리 댁수 아들이 요 며칠 밤마다 저작거리를 오가는 것을 보았소. 나도 보았소. 이상하다 여겼는데 관리들도 더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그날의 조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뒤로 미뤄지게 되었지요. 삼돌은 일단 풀려났지만 완전히 누명을 벗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최한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한상은 들고 있던 술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뭐라, 갑불이라는 늙은이가 나서서 그리 짓거렸단 말이냐? 돌쇠가 바닥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으리. 사람들의 의심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닥쳐라. 최한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시퍼런 분노가 일렁였지요. 그 옹기장수 놈 하나 처리하는 일이 어찌 이리 어렵단 말이냐. 게다가 그 늙은이는 대체 어찌 알고 그 밤에 그곳에 있었더냐? 돌쇠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최한상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 눈먼 여자가 무언가 알아챈 것은 아닌가. 최한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돌쇠, 이제부터 그 옹기장수 집을 낮이고 밤이고 감시하라. 특히 그 곁에 있다는 여자를 눈여겨보아라. 무언가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곧장 내게 고하라. 예, 나으리. 돌쇠는 그렇게 명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촛불에 비친 최한상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이제 그에게 삼돌은 더 이상 하찮은 옹기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눈의 가시였습니다. 삼돌은 억울함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죄를 뒤집어 쓴다면 아씨의 정체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삼돌은 그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지요. 홍이는 그런 삼돌의 곁에 말없이 앉아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불안한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한상의 계략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누명 소동이 있은 지 며칠 뒤 홍이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최한상이 이대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오래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으리,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제가 서찰을 하나 쓸 것이니 이것을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 편에 붙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받는 이는 이시연이라는 분입니다. 생전 아버님과 각별한 사이셨던 분이지요. 지금은 암행어사로 계신다 들었습니다. 삼돌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암행어사께 서찰을 보낸다는 것이요? 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언제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분이라면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혀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홍이는 등잔불 아래 앉아 오래도록 붓을 놀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최한상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 내려갔지요. 최한상이 관아에 곡식 장부를 조작한 날짜와 수량, 그리고 그동안 옹기에 새겨두었던 문의를 하나하나 풀어 옮긴 내용까지 종이 한 장 가득 빼곡했습니다. 붓끝이 떨렸지만 홍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시연 나으리라면 반드시 믿어주실 것입니다. 아버님과 함께 학문을 익히시던 벗이셨으니까요. 삼돌은 그 곁에서 등잔 심지를 도두어주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찰을 다 쓴 홍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안도의 빛이 감돌았지요. 이튿날 아침 삼돌은 그 서찰을 품에 넣고 장터로 나가 마침 한양으로 향한다는 보부상에게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이 서찰만은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보부상은 삼돌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찰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최한상의 명으로 삼돌의 집 주변을 감시하던 그는 삼돌이 낯선 보부상에게 무언가를 은밀히 건네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돌쇠는 더욱 은밀히 삼돌의 집 담장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돌쇠는 벽 틈으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홍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알던 그 눈먼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은 뜨여 있었고 등잔불 아래 옹기 조각에 무언가를 정교하게 새기고 있었지요. 그 옆모습이 문득 나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예전 최한상을 따라 이웃 고을 관아에 드나들던 시절
현감의 여식을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그 갸름한 얼굴선과 무언가에 몰두할 때 살짝 찌푸리는 미간이 눈앞에 여인과 겹쳐졌지요. 설마 저 여자가 돌쇠는 숨을 죽인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최한상에게 달려갔지요. 나으리 급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밤늦게 찾아온 돌쇠를 보고 최한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오늘 삼돌이 낯선 보부상에게 은밀히 서찰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사온데 아무래도 예전 정만호 현감의 여식과 닮았습니다. 순간 최한상의 손에 들린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정령이냐? 소인의 눈이 틀림없다면 그러하옵니다. 최한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오래전 정만호를 모함하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 현감의 어린 딸 하나가 종적을 감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하였는데 설마 그 아이가 이런 산골에 숨어들어 있었을 줄이야.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샘에 밟던 그 솜씨, 흙의 결을 정확히 가려내던 손끝, 농부의 문서에 숨겨진 이자, 계산을 단번에 짚어 내던 그 안목까지 하나같이 평범한 시골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한상은 그것을 진작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이를 갈았지요. 서찰이라 하였느냐? 그 서찰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아냈느냐?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 편이라 하였습니다. 받는 이의 이름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최한상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계집이 살아서 무언가를 고발한다면 우리 둘 다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어찌할까요? 최한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두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오늘 밤 안으로 손을 써야 한다. 서찰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으니 늦출 수 없다. 사람을 모아라. 삼돌이도 그 계집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미리 길러둔 무장한 사내들이 마당에 불려 나왔습니다. 시퍼런 칼과 육중한 몽둥이를 든 자들이 횃불 아래 도열했지요. 최한상은 그들을 둘러보며 낮게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곧장 그 집으로 간다. 두 사람 다 살려두지 마라. 무리는 어둠 속으로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삼돌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이는 서찰을 보낸 안도감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 듯 했지요. 삼돌도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들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소리였지요. 삼돌은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씨, 무언가 심상치 않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문 열어라. 삼돌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삼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름 아닌 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횃불에 비친 칼날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지요. 홍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으리, 결국 알아챈 모양입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있소. 삼돌은 그렇게 말하며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곧이어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거친 두드림이 이어질 때마다 방 안의 등잔불도 함께 흔들렸지요.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 아니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삼돌은 홍이를 등 뒤로 감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갈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오직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와 삼돌의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지요. 아씨,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저 문을 열고 나서지 마시오. 나으리 혼자 어찌 저들을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아씨만 무사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소. 홍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물을 흘릴 겨를조차 없었지요. 아씨는 절대 내가 지킬 것이요. 홍이는 떨리는 손으로 삼돌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짝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나갔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 한가운데 최한상이 싸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여식을 이런 곳에서 만나는구나. 홍이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최한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을 죽인 죄인의 얼굴을 이리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입은 살아있구나. 하나 그 입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최한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추어 온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겨를이 없었지요. 오직 눈앞에 두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한상이 손을 들어 신호하자 사내들이 일제히 삼돌과 홍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삼돌은 옆에 있던 장작 하나를 집어 들고 사내들 앞을 막아섰지요. 아씨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 삼돌은 장작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사내 하나가 옆구리를 걷어차자 그는 휘청였지만 이내 다시 몸을 세우고 홍이 앞을 막아섰지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가를 적셨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돌은 순식간에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붙들리고 말았지요. 홍이 역시 거친 손길에 붙잡혀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횃불이 두 사람의 절박한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무언가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땅을 울리는 듯한 여러 마리의 말발굽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마리, 20마리,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지요. 고지어 마을 어귀로 거대한 횃불의 행렬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에 최한상과 그의 수하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추었지요. 삼돌을 붙들고 있던 자들의 소나귀에서도 힘이 빠졌습니다. 관군들이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한 사내가 앞장서 걸어 나왔지요. 단정한 인상의 눈빛이 날카로운 젊은 관리였습니다. 마패를 든 손이 횃불에 비쳐 번쩍였지요. 이시연이라 하오. 이곳에서 벌어지는 죄상을 낱낱이 밝히러 왔소.
최한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께서 어찌 이런 산골까지. 어찌 왔느냐고. 그것은 그대가 가장 잘 알 것이오. 이 시어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다가 마당 한쪽에 붙들려 있는 홍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요. 홍이 낭자. 이시연 아저씨. 홍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벗으로 종종 집에 드나들던 그 얼굴을 알아본 것이지요. 이시연은 급히 다가와 홍이를 붙든 사내들을 물리쳤습니다. 낭자,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크셨소. 서찰을 보고 이리 서둘러 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홍이가 보낸 서찰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서찰을 받자마자 곧장 말을 달려왔소. 정만호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이라면 내 어찌 지체할 수 있었겠소. 최한상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것은 다 저 계집이 꾸며 낸 모함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닥치시오. 이시연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대의 죄는 이미 여러 경로로 조사가 끝났소. 정만호 대감이 옥에 갇히던 그해 관아의 곡식 장부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은 조정에서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소. 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요. 이시연은 홍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낭자, 서찰에 적으신 그 증거 지금 가지고 계시오? 홍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삼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부엌 뒤 항아리 속에 숨겨 둔 옹기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삼돌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항아리 깊숙이 숨겨두었던 옹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옹기였지만 그 표면에는 자잘한 무늬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지요. 홍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이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무늬 하나하나가 아버님께서 생전에 기록하신 진짜 장부의 숫자입니다. 최한상이 조작한 가짜 장부와 대조해 보시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이시연은 옹기를 받아 들고 손끝으로 무늬를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홍이가 그 옆에서 하나하나 숫자를 읽어 내려가자 이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 곡식의 수량과 날짜, 관아에 남아있는 조작된 장부와 정확히 어긋나는군. 낭자의 기억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소. 관군 하나가 최한상의 사랑채로 달려가 그가 숨겨둔 장부와 매물의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조작된 문서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문서들이 횃불 아래 낱낱이 드러났지요. 곳간에는 그동안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인 곡식이 그득 쌓여 있었고 뒤주 깊숙한 곳에서는 조정 대신들에게 보내려던 매물 목록까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옹기 하나에 그런 것이 새겨져 있었다니. 눈먼 줄만 알았던 그 아씨가 실은 현감 나리의 따님이셨다니. 최한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발뺌할 여지가 없었지요.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탐하며 죄 없는 자를 모함하여 목숨까지 앗아간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시연의 목소리가 마당에 낮게 울렸습니다. 이 자를 포박하라. 관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최한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돌쇠를 비롯한 수하들도 하나같이 오라에 묶였습니다. 평생 누려온 권세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서름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그렇게 오랜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홍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홍희도 그런 삼돌을 마주 보았지요. 횃불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요. 아씨가 스스로 지켜낸 것이요.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요. 이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는 정만호의 누명을 벗기는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최한상은 그동안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엄한 벌을 받게 되었지요. 빼앗겼던 정만호 가문의 재산과 명예도 홍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최한상이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았던 논밭도 하나둘 본 뒤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지난 가을 빈 문서로 애를 태우던 농부도 장터에서 억울하게 물건을 빼앗기던 상인들도 모두 제 것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관아 앞에는 그동안 최한상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저마다의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이시연은 그 사연들을 일일이 듣고 시비를 가려주었지요. 돌쇠를 비롯한 최한상의 수하들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최한상의 그늘 아래 온갖 부당한 일을 저질러 온 그들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먼. 그러게 말일세. 저 옹기장수 내외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태 저자들 밑에서 벌벌 떨며 살았을 것이야.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흥정하는 소리가 활기차게 오갔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이시연은 홍희에게 다시 관직에 나온 가문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낭자, 이제 정만호 대감의 명예도 회복되었으니 한양으로 올라가 옛집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어떻겠소. 조정에서도 낭자를 위해 마땅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요. 그러나 홍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곳에 남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저를 살리고 아버님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힘써 준 사람이 있으니까요. 홍희는 삼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거두어 준 분입니다. 이런 분을 두고 어찌 옛 영화만을 쫓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시연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낭자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 더 이상 말리지 않겠소. 다만 정만호 대감의 명예는 반드시 되찾아 드릴 것이요. 봄이 되자 삼돌과 홍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마당 가득 잔치 음식이 차려지고 오랜만에 풍악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는 곱게 단장한 채 수줍게 미소 지었고 신랑은 그런 신부를 바라보며 화하게 웃었지요. 갑불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자네가 사람 하나 잘 거두더니 결국 이런 경사를 보는구먼. 내일이 기쁜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때 증언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삼돌이 고개를 숙이자 갑불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치 않은 소리. 옳은 일을 한 것뿐일세. 이시연도 멀리서 잔치 소식을 듣고 귀한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고운 비단과 값진 놀이개, 그리고 축하의 서신까지 함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예물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께서 친히 예물을 보내시다니 삼돌이 자네 정말 복도 많으이.
삼돌은 그저 멋쩍게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의 물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홍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밤 산불 속에서 저를 업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삼돌은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옹기나 굽고 있었겠지요. 홍이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삼돌도 따라 웃었지요. 홍이는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은 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맑게 뜬 두 눈으로 신랑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각 구운 옹기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더 이상 아무런 무늬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추어야 할 진실도 지켜야 할 비밀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찬바람 대신 봄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삼돌은 홍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옹기장수가 산불 속에서 소경 행세를 하던 처녀 하나를 거둔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 하여 함부로 사람을 재지 말고 지혜와 진심을 지닌 이는 결국 제 길을 찾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말이었습니다.